손흥민의 활약에 힘입어 잉글랜드 프로축구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의 조세 무리뉴 감독이 13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EPL 사무국은 무리뉴 감독이 11월 이달의 감독에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가 이달의 감독상을 받은 건 첼시를 이끌던 2007년 3월 이후 무려 13년 8개월 만으로 통산 4번째 수상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이달의 감독이라고는 하지만 나에게는 이달의 팀이나 이달의 스태프를 의미한다며 선수, 코치, 분석가 등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이달의 감독상은 혼자 잘한다고 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리뉴 감독상 수상의 1등 공신에는 손흥민과 케인이 있습니다. 무리뉴는 이런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국 런던 토트넘 스타디움에서 열린 로열 앤트워프와의 유로파리그 제2조 6차전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손흥민과 케인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기자는 최근 손흥민과 케인의 조합을 이야기하며 날강두, 드록바, 질라탄 등 이제까지 함께했던 위대한 스트라이커들과 비교를 해달라는 듯한 질문을 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선수들 간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올스타팀을 선정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완벽한 가짜뉴스입니다. 나는 그런 요청은 거절합니다. 절대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비교하지 않는 대신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입니다. 월드클래스 플레이어이며 그 어떤 다른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선수단 로테이션이 필요합니다. 한 선수가 모든 경기를 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로테이션을 해야 하는데 다만 로테이션을 할 수 없는 선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듀오로 자리 잡은 손흥민과 케인입니다. 이들은 대체할 수 없는 선수들입니다. 분명 우리 선수단에 뛰어난 선수들이 많지만 손흥민과 케인에게는 최대한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들은 경기장에서 차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팀을 위해 헌신하는 선수들에게 경의를 전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은 역대 잉글랜드 축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듀오입니다. 특히나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같이 만드는 골은 토트넘과 프리미어리그의 역사로 남고 있는데요. 첼시 레전드 듀오 디디에 드록바, 프랭크 램파드의 36골에 이어 듀오 합작골 부문 2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와 유럽 언론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EPL 사무국과 영국 공영방송은 손흥민과 케인을 치명적인 듀오라고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미국 블리처 리포트는 둘은 특별한 커넥션이 있다며 엄지를 치켜세웠고 손흥민과 케인이 환상적이다. 최근 케인은 손흥민과 엄청난 조합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조합은 케인의 소감에서도 알 수 있게 하는데요. 케인은 그저 느낌이 너무 좋아요. 손흥민 선수와의 조화가 이뤄져 아마도 우리의 전성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경기를 이해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승리의 기반은 강력한 수비 그리고 거기서 시작된 역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수비하고 태클합니다. 승리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뛰어난 활약을 보이다 보니 상도 휩쓸고 있는데요. 케인의 특급 도움에 힘입어 손흥민의 벌리전 원더골이 국제축구연맹이 뽑는 최고의 득점상인 푸슈카시상 최종 후보에 포함되었습니다. 더 푸슈카시 어워드 최종 후보에는 3명의 이름이 올랐는데요. 손흥민과 함께 환상적인 오버헤드킥을 성공시킨 플라멩구의 히오르히안 대 아라스카에타, 백일킥으로 환상적인 득점에 성공한 바르셀로나의 루이스 수아레즈가 후보에 선정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해 12월 벌리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에서 70m를 폭발적으로 드리블하면서 상대 선수 6명을 따돌리고 골을 성공시킨 바 있는데요. 해당 골은 지난 8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선정한 골 오브 더 시즌에 뽑힌 바 있어 수상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활약으로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손흥민을 두고 영국 기자가 포착한 손흥민의 웃음이 화제입니다. 지난 7일 토트넘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전반 13분 만에 터진 손흥민의 환상적인 선제골은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골망으로 들어갔는데요. 엄청난 골을 터뜨린 손흥민은 더욱 자신감 있게 경기에 임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의 토트넘 담당 기자 알레스데어 골드는
손흥민의 표정을 보며 전반 이른 시간 토트넘의 승리를 확신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목한 것은 토트넘의 승리가 아닌 손흥민 선수의 미소였습니다. 현장에서 경기를 관전한 알레스데어 골드 기자는 보도를 통해 전반전 도중 일어난 손흥민과 아스널의 수비수 로폴딩이 신경전을 펼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습니다. 사건은 손흥민이 경기 시작 13분 만에 뒷걸음질 치던 아스널 수비를 상대로 절묘한 오른발 가마차기로 득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는데요. 경기 초반부터 기세에 눌린 홀딩은 손흥민을 향해 거친 태클을 시도한 후 팔로 밀치는 불필요할 정도로 거친 동작으로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골드 기자는 당시를 회상하며 홀딩은 실점한 데 화가 난 나머지 손흥민을 세게 밀었다. 갑자기 밀린 손흥민은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선수들이었다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월드클래스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상대의 도발에도 의연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골드 기자는 손흥민이 몸이 바닥에 나뒹군 뒤에도 전혀 화를 내거나 놀란 표정을 짓지 않았다. 대신 손흥민은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자신이 아스널 수비진의 신경을 제대로 건드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손흥민의 웃음에서 토트넘의 자신감을 느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는 상대편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실제로 아스날전에서는 로폴딩뿐 아니라 그라니트 자카의 비매너 태클까지 나왔습니다. 그라운드 여기저기를 누비며 골을 노리는 월드클래스 손흥민이 얄미웠는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강도 높은 태클을 구사한 것인데요. 현지에서는 전문가들이 쓸데없는 태클로 공격할 시간만 줄였다며 욕만 먹고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으로 나선 그레엄, 수네즈와 게리 네빌은 자카의 플레이를 비판하며 그럴 시간에 수비에 신경을 썼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수네즈는 경기 후 분석 프로그램에서 그라운드 위에 리더라면 피치에서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앙 미드필더 혹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자카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벌써 6, 7년이나 지났다. 항상 어깨 뒤를 보며 취약한 점을 인지해야 한다. 하지만 자카는 공간을 비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리 네빌 역시 손흥민에게 거친 태클을 걸며 경고를 받았던 장면을 회상하며 그저 광기였을 뿐이다. 손흥민은 어디에도 갈 수 없었고 역습을 시도할 수도 없었다. 쓸데없는 파울로 경기를 끊었고 3-40초가 허비됐다고 설명하며 쓸데없는 플레이로 만회골을 넣을 시간만 줄였다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정말 대단합니다. 일각에서는 1000년이 지나도 나오지 않을 선수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코로나로 시름에 젖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긴박한 만큼 외부 활동을 줄이고 집에서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다시 감상하시는 것도 좋은 방역 대책인 듯 싶습니다. 눈도 오고 해서 스키장이 붐비고 있는 상황인데요. 백신이 나왔다고 해도 심리적으로 안도감이 생겨 접종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외부 활동이 늘고 있습니다. 아직 상황이 안정화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 경각심 잃지 마시고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 사태를 빠르게 종식시켰으면 합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현재 방탄소년단이 K-팝 최초로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등극하면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서 데뷔를 했을 때 방탄이라는 말을 듣고 신기한 반응을 내보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 아미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큰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보다 약 130년 먼저 방탄이라고 소개된 한국의 문화가 있다는 소식이 미국에서 퍼지고 있어 또 한 번 한국을 향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893년 미국 시카고에서 엑스포가 열렸을 당시 이때 미국은 한옥으로 한국관을 만들었는데 이때 방탄조끼가 한국관의 메인 전시품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방탄조끼가 한국의 대표로 소개됐다는 건 당시 미국인들이 해당 방탄조끼에 느꼈던 충격이 그만큼 대단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세계 최초로 실전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의 방탄조끼는 면제외곽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이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과거 19세기 말 조선의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은 프랑스, 영국, 미국 등 함선들이 다가와 천주교 전파 등을 요구했는데 조선의 정부는 이를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결국 통상을 요구하는 조선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병인양요입니다. 천주교 박해에 대한 보복을 명분으로 프랑스군이 침입했고 조선의 병사들은 프랑스군의 앞선 화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선은 전쟁을 승리로 마쳤지만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막강한 화력을 지닌 서양의 소총에 대항할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소총의 총알을 막아낼 갑옷을 제작하라고 흥선대원군은 명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탄생된 면제외곽은 1867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해 조선과 미국의 전쟁인 1871년 신미양요 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면제외곽을 입은 조선군을 본 미군은 총에 맞은 조선군이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총탄으로부터의 방어라는 목적이 정확히 달성된 셈이었습니다. 이러한 면제외곽의 놀라운 기능이 미군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결국 노획된 면제외곽이 미국으로까지 건너가 엑스포에 전시됐고 미국인들의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는 1870년대 일본을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측과 전통을 고수하는 측과의 정치, 군사적 충돌이 주된 줄거리인데 총탄에 뚫린 갑옷을 입고 쓰러지는 사무라이들의 모습들이 영화에 반영됐습니다. 사무라이는 근접전에서는 막강한 전력으로 활약했지만 근대화의 상징인 총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영화의 배경과 비슷한 시대의 조선군은 이미 방탄조끼를 지급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근대화가 상당 부분 진척돼 있던 일본은 물론 서양 제국도 생각지 못한 세계 최초의 개인 총탄 보호구였고 실전에서도 성능을 입증된 방탄조끼였습니다. 방탄조끼는 말 그대로 총탄을 막기 위해 상체에 두르는 방어무기입니다. 인체 주요 기관이 상체에 위치한 까닭에 방탄조끼는 병사의 생존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현대전에서 방탄조끼가 보급된 건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공격무기와 방어무기가 짧은 시간차를 두며 대칭을 이루는 군사과학기술의 역사적 특성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베트남전에서도 총탄을 막기 위한 방탄조끼는 병사들에게 지급되지 않았고 최근까지 방탄조끼는 총탄이 아닌 포탄 파편을 막는 장비로 여겨졌습니다. 총탄 방어를 위한 방탄조끼가 쓰이지 않았던 이유는 전장에서의 인명피해 상당수가 포탄 파편에 의해 발생한 탓이기도 했지만 총탄의 압도적 위력을 막아낼 기술적 수단이 부족했던 게 더 큰 이유였습니다. 수십 킬로그램의 금속성 장갑을 병사의 몸에 덧대면 총탄을 막을 수는 있었겠지만 재빠른 동작을 기본으로 하는 전장에서 기동력의 상실은 큰 단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병사의 방어 수준은 결과적으로 수백 년 전 기사보다 더 후퇴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1866년 병인양요 직후 우수한 방어 능력을 지니면서도 무게가 가벼운 방탄조끼가 등장했었고 최근에야 개발된 줄 알았던 군사과학기술의 결정체가 100년도 더 된 우리 역사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면제외갑은 면헝겊 13겹을 겹쳐 단단히 꿰맨 것으로 여러 겹의 면이 총탄의 운동 에너지를 차례차례 흡수해 병사를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조선군 방탄조끼의 원리가 아라미드 섬유를 통해 총탄의 운동 에너지를 흡수하는 현대의 최신 방탄조끼와 다를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1935년 미국 듀폰사가 개발한 아라미드는 고분자 아미드계가 두 개의 방향족 고리에 직접 결합한 섬유입니다. 아라미드 고분자가 나란히 정렬해 서로 강력하게 결속돼 있는데 그 결합 정도가 총탄의 운동 에너지도 흡수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당시 조선군은 면헝겊을 겹쳐서 이와 비슷한 효과를 낸 것입니다. 그러나 면제외갑에는 중요한 약점이 있었는데 헝겊 13겹을 겹쳐 입었기 때문에 한여름에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를 입고 달려야 하는 병사들의 더위로부터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신미양요가 6월에 일어났던 탓에 조선군은 더위라는 적과도 싸워야 했고 거기다 비가 오거나 강을 건너오면 면제외갑이 물을 한껏 흡수해 이를 입은 병사의 기동력을 떨어뜨렸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면 소재가 진일 수밖에 없던 약점으로 불에 취약했는데 실제로 신미양요 당시 미국 군대가 대포 공격을 하자
그 파편 때문에 면제배갑을 입은 병사들의 몸에 연이어 불이 붙었고 조선군은 총탄을 막기 위해 적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여러 문제점에도 면제배갑은 미국 군대에 남긴 충격은 적지 않았습니다. 총탄 세례 속에서 내달리는 조선군은 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고 현재 면제배갑 중 유일하게 남은 한 벌이 미국의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 소장돼 있어 당시 미국 군대가 느꼈던 당혹스러움을 짐작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탄조끼는 현대에서는 전쟁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여러가지 방탄조끼들이 개발되었지만 이들은 강철이나 면 소재에 바탕한 것으로 엄청난 무게와 약한 방호력으로 널리 보급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미군은 강화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조각을 나일론 소재와 결합한 방탄조끼를 선보이기도 했는데 이것 역시 종아를 직접 막는 방탄조끼라기보다는 목표물에 맞고 튕긴 탄환이나 폭탄의 파편을 막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가 되어 매우 질기고 탄성이 뛰어난 첨단 섬유 소재들이 등장하면서 방탄조끼는 혁명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라미드 섬유로 강도와 탄성률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 특히 미국의 케이볼라는 강철과 같은 굵기의 섬유로 만들었을 때 강철보다 5배나 강도가 높아 방탄 소재로는 저격이었습니다. 최근 방탄조끼의 외형을 개발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강한 탄환을 방어하고 더 많은 물품의 수납 공간을 추가하면서 착용자의 활동성을 떨어뜨리는 방탄조끼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착용자가 물에 빠지거나 전복된 차량 안에 있으면 방탄조끼 때문에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줄을 당기기만 하면 여러 조각으로 나뉘는 방탄조끼가 개발됐습니다. 처음에는 특수부대에 한정됐던 보급 범위가 미국 육군 전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총알과 파편으로부터 군인들을 보호하는 방탄조끼는 생존율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 대의가 아무리 크더라도 생명의 소멸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전쟁은 분명 회피해야 할 대상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탄조끼라 하더라도 생명을 100% 지키는 보증 수표는 못되기 때문에 전장에 나서는 군인들은 항상 죽음의 공포에 떨